그 중요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논문을 다운받아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이거를 단행본으로 출간을 하면 또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책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가 막 구원을 요청했다. 이제 거기서 끊었잖아요. 그러면 신라가 이 외 때문에 이때 당시에 399년에 망할 정도로 막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었느냐. 신라가 과연. 그럼 신라본기를 봐야 되죠. 신라본기를 보면 외침략 관련 기사. 여기서 외는 한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규슈신라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신라도 본토신라와 규슈신라가 내전 중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규슈신라가 그 비미오고 야마타이 고쿠, 야마대국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때 그러면 비문에 나오는 399년 전후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신라가 정말 꽉까닥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느냐. 나라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근데 아니에요. 신라는 흐레이사금 37년 이후에 신라를 공격해 온 이 한해들을 모두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신라를 침략하기 위해 신라가 동원한 침략한 이 한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원한 병사의 숫자는 기병 200명, 보병 1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그 본토 신라를 침략하는 이 한해들을 다 사실상 물리치고 있었어요. 그 보면은 그 399년 전후로 비문 기해년에 신라가 외로 인해서 절체절명을 당할 만한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신라 본기하고 다릅니다. 399년.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뭐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오만이라는 대병을 동원을 한 거잖아요. 비문에 의하면은. 근데 그럴 정도로 신라가 이 한해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 이미 한해를 많이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는 이때 당시에 그 영락 8년에는 숙신을 정벌하고 영락 9년에는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라를 구원한다. 이 두 개는 뭐냐면 영락 8년의 내용은 오만의 기보병을 이끌고 규슈까지 상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쟁은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태양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손해보는 일을 할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리더들이에요. 고구려에 손해되는 일을 하려고 대병을 일으켰을 분들이 아니고 전쟁 비용을 숙신을 정벌해서 네가 전쟁 비용을 내 배도 만들고 군사도 끌어오고 숙신을 정벌한 거예요. 전쟁 비용을 부담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왜 끌어들였을까?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규슈까지 올라가려면 패스파인더, 길잡이가 있어야 되고 배를 띄워서 가려면 백길을 알아야 되고 썰물, 밀물, 때를 알아야 되고 어디서 배를 띄워야 그 밀물, 썰물 기간에 어느 시간에 배를 띄워야 대마도에 갔다가 대마도에서 규슈로 가는지는 고구려 사람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유인 거죠. 근데 그러려고 신라 보고 하라고 하면은 정치적 대의 명분이 아니죠. 그거는 신라는 고구려의 신민이고 송민인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나의 신민을 괴롭히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정치적 명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슈에 있는 규슈 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의 내용을 써놓은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영락 8년에 숙신을 정벌한 건 전쟁 비용 떠넘기기. 숙신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했겠죠. 그 다음에 영락 9년에 신라를 끌어들인 거는 정치적 대의명분. 내 신민은 내가 보호해서 구원하겠다. 그런 걸 내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 본기에 보면
그 399년을 전후해서 그렇게 외한테 시달림을 받은 게 없고 그 전에 이미 한해를 물리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만의 보기병을 동원을 해서 신라를 구원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를 구원을 해가지고 신라로 간 다음에 그 김해 금강가야가 최종 목적지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김해 금강가야가 임나가라고 외를 토벌하기 위해서 5만 이제 심지어 5만도 아니고 조금인데 이제 사람 과장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식민사학에는 뭐 한 500 정도 되는데 뭐 5만을 동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보기병이라는 것은 보병과 기병인데 거기에 무슨 수군이냐 바다를 건너갔다면 해군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너무 웃겼는데요. 옛날에 해전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수군이 배 타고 옛날에 수군은 배 타고 보병과 기병을 배로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서 또는 강을 건너서 육지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 게 수군이에요. 그러니까 수군이나 해군이나 뭐 그 이순신 장군 때처럼 그 폭약을 쏘면서 포탄을 쏘면서 해전을 벌인 게 아니잖아요. 보병 기병 5만을 배로 그러니까 수군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륙전이에요, 해륙전. 육지에서 육지로 바다를 건너서, 그 배를 타고 보병과 기병을 배에다 태워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민사학자 한 분이, 아니, 보병, 기병 5만인데, 보기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해군도 아니고 수군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배꼽을 빼고 웃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시기에 해전을 했겠습니까? 해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보기병 5만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경자년조의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합니까? 교로 시작합니다. 교. 말씀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광개토태왕이 직접 간 게 아닙니다. 교, 견. 말씀을 내렸다. 견, 파견하라고. 보기병 5만을 파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구려를. 그러니까 광개토태왕이 직접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숙신을 정벌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대의 명분으로 신라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자 그러면 십몇 년에 391년에 외가 와서 어떤 작당을 저지르는 짓을 했잖아요.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이딴 짓을 하고 그러면 391년부터 400년에 규슈에 상륙할 때까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에요. 광개토태왕은 마음속에 10년을 전쟁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규슈에 가기까지 그냥 오늘 맘먹고 내일 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군사를 정벌을 해야 되고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 일을 시간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영락 8년, 영락 9년, 영락 10년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게 다 설명이 돼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어떻게 했구나. 광개토태왕이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규슈에 상륙을 하려고 했구나. 그거를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신라는 내무랑 37년에 그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 나중에 실성왕이 됩니다. 이 실성이 고구려에 인질로 잡혀 있었을 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의 실성을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를 정치적 대의명분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규슈에 상륙하는 것에 너네 협조해 라고 했을 때 신라가 거부할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적인 협박에 신라는 고구려한테 저항을 할 수 없고 인질도 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신라를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신라는 거부할 수 없었고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규슈에 상륙하는데 신라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고구려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슈 북부를 고구려가 장악을 하면 거기를 장악을 하면 열도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거기서 이 규슈 북부에서부터 그 바다, 그 다음에 우리의 남해안, 서해안, 저 위에 올라가서 저 바다까지가 전부 다 고구려의 허락을 받아야 지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이익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요동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송서 이만전을 보면은, 송서 이만전 고구려전을 보면은
동이 고구려국 금치 한지 요동군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동이 고구려국은 지금에 와서는 한나라 때의 요동군을 지금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아까 그럼 이 요동군이 지금 한반도 북부의 평양입니까? 지금 현재 한나라 당시에 한나라가 다스렸던 요동군을 지금은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요동군이 어디냐는 거죠. 저는 이 요동군이 고대 요동이고 그 대방군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요동군이고 범요동 지역 거기가 고대 요동 지역 그리고 손바꿈이 아까 말씀드렸죠. 손바꿈 그러니까 갈아타는 그래서 경사로 인도될 수 있는 그 교통의 요지 거기를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5세기에 엄청나게 강성해서 남제에서 고구려전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니 사신과 통역강이 늘상 왕래했는데 위에게도 사신을 보내고 남제에게도 사신을 보냈는데 고구려는 그러니까 제 나라 입장에서 쓴 겁니다. 제의 사신이 제1이었고 고구려는 그 다음이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고구려는 위나라 말도 듣지 않았고 제 나라 말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강성한 교역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그렇게 강성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임나가라라는 말에 대해서 경자년조의 임나가라 종발성이잖아요. 그 유명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렇게 식민사학하고 저희가 싸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최초로 임나가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가라부터 설명드릴게요. 가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의 육가야 육가라라는 그 고유명사의 뜻도 있었지만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나라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나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라라는 건 갈, 걸, 골, 굴 등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은 고읍, 읍성,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도 가라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영어에서 스테이트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하나의 한 주를 다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주라는 뜻도 있고 나라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라라는 말도 그 육가야의 금강가라라는 식으로 고유명사로도 쓰였지만 그냥 보통 명사로 나라라는 뜻도 쓰였어요. 그럼 이제 앞에 그 가라는 설명이 됐고 임나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은 이걸 생각하셔요. 5세기에 이미 그 신라 그때 5세기에 신라 향차를 많이 쓰던 시기잖아요. 근데 5세기 당시에 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격 한자 음인 임이라고 발음했겠느냐는 거예요. 당시는 신라 향찰이 많이 유행하던 시기고 신라식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거기로 왔잖아요. 신라를 또 이용을 했고 그렇다면 이 임을 뭐라고 읽었겠느냐. 지금의 정격 한자 음인 음독인 임이라고 읽었겠느냐. 그렇지 않고 임은 마트림이기 때문에 뜻을 이용한 훈독으로 마틀이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틀이라고 읽으면 뒤에 있는 나하고 합쳐서 마츠라가 됩니다. 마틀. 임은 마틀.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았다 할 때 맡기다라고 하잖아요. 임무를 맡기다 할 때 그 맡기다의 마틀도 되고 또 모두 뭐하고도 통하냐면 맞이 있죠. 우두머리. 형제들 여럿이 있을 때 맞이.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라는 뜻의 그 맞이라는 뜻으로 마틀이라고도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그 임을 마츠리라고 읽으면 그 뒤에 나까지 합치면 마츠라가 됩니다. 마츠라. 그러면 고구려군이 도착한 곳이 마츠라라고 한다면 삼국지 위지 외전의 말로국이라고 아까 앞서 촬영분에서 말로국을 일본말로 마츠라라고 읽습니다. 말로국이 열도의 큐슈에 있어요. 근데 이 마츠라가 큐슈 북부에 나가사키현이 있죠. 나가사키현에 그 한자로 송포시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 송포시를 일본말로 송포를 마츠라라고 읽어요. 마츠라.
마츠우라. 그래서 이 마츠우라 시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송포시는 우리 마츠우라시는 삼국지 위지 외전의 말로국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송포시는 마츠우라시는 그 말로국을 마츠우라라고 읽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1200년대에 그러니까 13세기에 여몽연합군이 그 일본에 상륙하는 여몽연합군이 그 상륙하는 작전을 하잖아요. 고기 때 여몽연합군이 그러니까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여몽연합군이 상륙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곳들 중에 하나가 이 마츠우라입니다. 여기에 상륙을 해요. 나가사키 현의 북부에 있는 마츠우라에.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종발성에서 이 임나를 임나라고 읽을 것인가 보다 저는 여기가 마츠우라, 그 임나를 마츠라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마츠라가 삼국지 위지 외전의 말로국, 이거를 일본 말로 마츠라라고 마츠우라라고 읽는데 그 마츠우라가 일본 나가사키현 북부에 있는 송포시인 마츠우라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상륙을 했다는 거죠. 고구려군이.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도상으로. 마츠우라. 나가사키현 마츠우라. 여기에 이제 상륙을 한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송서 외오왕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이 외오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뒤에를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다 끝나는데요. 자, 이제 그 고구려군이 400년인 5세기가 시작하는 400년에 큐슈 북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5만 대군이 뭐 인천 상륙 작전 하는 것처럼 쫙 가가지고 상륙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옛날에는 그런 무슨 부두 도하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 5만 대군이 막 가가지고 큐슈에 막 상륙했다. 그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실상 한반도 남부인 김해, 금강가야 그쪽 부산, 김해 그쪽에 고구려 주둔군이 남아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시간차로 보냈을 거 한꺼번에 못 보냅니다. 옛날에는 그 물대라는 것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 현대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 주둔군이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교대로 가든지 일부 조금씩 보내든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부산 복천동에가 고구려군이 주둔했을 법한 거를 예측해주는 고구려 유물이 나왔죠. 고구려 그 갑옷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고구려적인 유물들이 복천동 쪽에 유물로 많이 발굴됐기 때문에 그 인근에 고구려군이 주둔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번에 뭐 5만 대군이 갔다라는 건 불가능해서 저는 수개월에 걸쳐서 어쩌면 뭐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부터 대마도 규슈 북부를 고구려가 봉쇄해버리는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 수개월 시간이 한 번에 되지 않았을 거고 수개월 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걸리면서 차츰차츰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당시에 400년, 402년 그 사이에 그 고구려가 대륙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북위와 북연이 그 전쟁 관계에 놓이면서 북위와 북연이 북연이 고구려를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북위 삼각관계에 놓이면서 북위로부터 강요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 우리 편이야 북연 편 들래.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북연하고 북위를 칠 것인가 아니면 북위하고 손잡고 북연을 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북연이 고구려를 침략을 해버렸어요. 그 즈음에 400년 그 즈음에. 그래서 그 만주 일대 그 고대 요동 일대에서 격변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남쪽으로 그 규슈를 정벌하기 위해서 보냈던 군대의 일부는 상당 부분 회군을 했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그 군사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아무튼 규슈에 착륙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규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규슈 백제를 정벌을 하기 위해서 상륙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시기를 보면 2세기, 4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슈 신라, 비미호 세력, 신라 세력이 규슈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은 신공기와 응신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5세기에 고구려가 규슈를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5세기 중후반 이후에 여기에 규슈의 북부나 규슈에 있던 세력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동을 했겠죠. 피해서. 그래서 일본 서기 일대 천황이 신무천황인데 신무천황이 규슈를 버리고 오사카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무천황이 왜 떠났겠느냐. 저는 이 떠난 이유를 규슈를 점령한 정복한 고구려를 피해서 규슈를 버리고 동진을 했다. 이걸 신무 동진 사건이 얘네들은 이 신무가 서기전 667년에 규슈에서 떠나서 서기전 660년에 그 오사카 나라에 안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서기는 써여 있는데 요 기년이 잘못됐고 조작된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북한의 김석형, 조이승 이분들이 신무동정이 서기전 667년이라 660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5세기 말에 규슈를 버리고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이동을 한 것, 동진을 한 것은 5세기 말에 일어난 사건이다. 신무동진 사건은. 근데 그거를 무엇을 근거로 그럼 그렇게 파악을 하느냐. 고분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고분을 이때 뒤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분이 여러분 횡혈식 석실이라고 이제 굴식 돌방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고구려 백제식 횡혈식 고분이 있어요. 그 요렇게 왜 아치형으로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 입구에 이게 횡혈식이라는 거는 입구에서 쭉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이렇게 굴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게 전형적인 고구려 백제식 이제 횡혈식 고분인데 그 횡혈식 고분이 규슈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고르게 규슈 전역에서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세기 말에 오사카 나라 기내 지역에서 5세기 말에 갑자기 딱 나타나요. 이 횡혈식 고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횡혈식 고분이 생기기까지의 이제 한꺼번에 그 깔끔하고 이쁘고 잘 만든 횡혈식 고분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는 그 앞 단계를 보면 좀 엉성하고 좀 잘 못 만들고 좀 이렇게 삐뚤빼뚤한 그런 게 나타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예쁘게 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규슈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배분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제 오사카 나라 지방에서는 5세기 말에 갑자기 잘 만든 횡혈식 고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없이. 그래서 그 김석형, 조이승 이 분들이 신무동정이 규슈에 있었던 그 횡혈식 고분을 고유한 무덤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세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동쪽으로 가서 기내에 정착한 것은 5세기 말이다. 왜? 5세기 말에 갑자기 오사카 나라에서는 그런 고분이 없었는데 5세기 말에 짠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거기에 나타나니 이 신무 세력이 바로 횡혈식 고분을 사용하던 그 세력이 동쪽에 가서 오사카 나라에 안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서기전 667년, 660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대 천황, 신무천황은 5세기 말에 큐슈에 있다가 동쪽으로 가서 오사카 나라에 안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 의견을 더 덧붙인다면 규슈에 있던 백제 세력이 고구려의 침공 때문에 규슈를 버리고 오사카에 가서 안착을 한 거다. 언제? 5세기 말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비미호하고 우리가 120년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120년 이주갑설 이거 때문에 많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비미호는요. 중국 고대 문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던 실존 인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미꼬고 박씨 왕족의 후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미꼬가. 그래서 규슈 신라가 왜 여왕국이고 중국 고대 문헌에 나오는 비미호는 히미꼬는 박씨 왕족의 후손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는 실존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히미꼬에 대한 얘기는 위지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북사에 언제 죽었는지도 나와요. 249년인가 그때 이제 죽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연도예요. 절대연도. 이 비미호가 살았던 히미꼬가 살았던 활동했던 이 연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고대 문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일본 서기를 쓰는 편자가 그걸 봤습니다. 그 책을. 위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본 서기에 들어가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비미호가 나오는 기사는 3개예요. 신공 39년, 신공 40년, 신공 43년. 요 3개의 비미호 얘기가 나와요. 연대로는 239년, 240년, 243년이에요. 근데 이 연대가 이제 뭐라고 시작되냐면 위지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위지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위지에서 말하기를, 위지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연대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 비미호를 얘기하는 239, 240, 243년 요 3개가 비미호 기사인데 요 3개의 기사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위지 외전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조작할 수가 없어. 실제로 봤습니다. 일본 서기를 쓰는 사람이.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위지를 봤으면 위지에 비미호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일본 서기 편찬자는 내용은 써놨는데 비미호라는 이름은 안 써놨어요. 이름은 안 나와. 분명히 봤는데 왜 안 썼을까? 마치 비미호가 신공인 것처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발생시킬 의도로 아마도 비미호가 신공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이름을 안 썼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근데 신공이 비미호가 아닙니다. 왜? 비미호는 신라 세력이에요. 근데 신공 49년에 신라를 정벌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미호는 신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벌한 세력은 따로 있는 거지. 근데 신공 49년에 신공이 신라를 정벌한 거잖아요. 규슈 신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 거지. 다른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신공이 비미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0년 연대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 신공 이제 120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앞에서 신공 39, 40, 43년이 200년 되잖아요. 그리고 46, 47, 49, 49, 50, 51, 52, 55년이 다까지 서사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결 이어갑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46년에 나오고 또 다른 사건이 46년에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의 내용이 계속 서사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신공 46년부터 55년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놓고 246, 247, 249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이 비미호 연대인 200년대 3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연결시키려고 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냐? 그렇지 않고 여기다 120년을 더하면 300년대가 돼요. 4세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300년대가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걸 아셔야 돼요. 열도에는 최소한 3개의 백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본토에도 백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최소한 4개의 백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본토 백제, 규슈 백제, 오카야마 백제, 오사카 백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백제 삼서라는 게 백제기, 백제 신찬, 백제 봉기. 이거는 일본 서기에서 일본 서기 편찬자가 이 책들을 인용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안 전해져요. 그러면 백제기, 백제 신찬, 백제 봉기가 각각 다른 백제에 의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규슈 백제, 오카야마 백제, 오사카 백제가 따로 각각의 자기들 입장에서 썼던 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미호 절대연대인 200년대에 맞추기 위해서 3세기에 맞추기 위해서 120년을 그러니까 120년을 더하면은 3세기가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원래는 4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공기 이 뒤에 자 신공 49년은요. 249년에다 120년을 더하면 369년이 됩니다. 근데 이 369년은 백제 근초 고왕 24년이 369년이에요. 백제 근초 고왕이. 그럼 신공 49년에 249년에다가 120년을 더하면 369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원래는 369년인 4세기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마치 3세기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기 위해서 200년대에 249년이라고 쓴 거라는 거예요. 신공 49년은 249년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120년을 더하면 369년이 되니까 4세기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공 46년부터 52년, 55년까지 다 있었던 일은 300년대에 발생한 4세기인 300년대에 발생한 그 사건들이 신공 46년 초부터 쓰여 있는데 그 사건들은 큐슈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큐슈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래서 규슈 백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신공 49년의 신라정벌 얘기. 신공 49년의 신라정벌 얘기는 249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249년에다 120년을 더하면 369년이 되잖아요. 369년인 근초고왕 24년에 일어난 일인데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규슈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렇다면 뭐냐? 백제가 4세기에 근초고왕이 제일 근초고왕 때가 백제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제 전성기 때 규슈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백제봉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근초고왕 때를 딱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근초고왕 원년에 즉위를 해요. 근데 2년에 뭐 진정을 조정좌평에 임명하다 그래놓고 세 번째 기사가 21년이에요.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는 근초고왕 21년이라고 나와요. 20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백제봉기는 유난히 백제 왕들이 어디 사라져, 안 나와, 실종돼. 최소 8년간 없어져 기록이 없어요. 백제봉기가 그렇게 되게 뜨문뜨문해요. 이제 고구려봉기하고 신라봉기하고 백제봉기 세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물론 신라봉기도 그렇고 고구려봉기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없는 기록 이제 비는 기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백제가 유난합니다. 백제가 유난히 백제 모든 왕들이 최소 8년간 사라져고 안 나와 기록이 없어요. 10년간 사라져 있다. 근초고왕은 20년간 사라져. 어디 가서 뭐 했을까, 근초고왕이. 저는 이 시기에, 근초고왕이 그러니까 본토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초고왕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한 정치적 세력을 데리고 열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근초고왕이. 그래서 근초고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근초고왕이 많은 세력들이 열도로 많이 가서 이 세력들이 각지의 자리를 잡았다. 근초고왕 후손들이. 규슈에도 자리 잡고 오카야마에도 자리 잡고 오사카에도 자리 잡고 근데 이게 통일된 세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초고왕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될 게 백제는 8대 귀족이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대 귀족이 굉장히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겠죠. 서로 정치적 이권관계 때문에 많이 패권 다툼을 했을 것이고 본토에서 밀려난 패권 다툼에서 밀려난 세력들은 또 열도로 많이 갔을 것이다. 그래서 백제의 많은 사람들이 지배 세력이죠. 기층민이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지도자가 혼자 다닙니까?
자기 지지 세력들을 항상 끌고 다니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열도로 가서 근초고왕이 사라진 그 20년 동안 많은 세력들이 열도로 갔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이 20년 동안 가서 서로 단일한 어떤 국가 정치 체제를 성립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립돼서 여기저기 분국 형식으로 다 나눠져서 세력화, 분립된 세력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 근초고왕이, 그래서 제가 오사카 백제랑 규슈 백제가 서로 오랫동안 교류를 안 하거나 단합된 세력이 아니었을 상태로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기 때문에 규슈 정벌을 할 때 규슈 신라를 오사카와 규슈 백제와 오사카 백제가 서로 연합을 해서 규슈 신라를 정벌을 하는 그 내용이 신공 49년의 내용이다. 연합군을 형성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누구의 지휘하에 그렇게 했겠느냐. 근초고왕의 지휘 아래 규슈 신라 세력을 몰아내야 되겠다. 누가? 규슈 백제랑 오사카 백제가 서로 협력해서 규슈 신라를 몰아내라. 그럼 그 지휘 명령 체계에는 근초고왕이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근초고왕의 지휘 통할 아래 열도에서 분리되어 있고 분립되어 있던 정치체들이 합심을 해서 규슈 신라를 몰아내는 내용이, 그게 신공 49년조 내용이다. 그래서 369년 근초고왕 24년에 규슈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공 49년 내용은. 그래서 그 근거는 또 제가 논문에다 너무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힘든데 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신공 49년 기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게 연합군이, 제가 연합군을 빨간 글씨로 써놨죠. 신공 49년조 내용을 보면요. 군사력이 부족을 해갖고 병사가 부족하니까 백제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다려요. 그 지원군이 올 때까지. 그래서 탁순국에 모여서 같이 군사가 이제 지원 요청을 한 병사가 오니까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탁순에 같이 다시 모인 다음에 규슈에 있던 신라 7국을 정벌하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참전한 규슈 백제에게 이제 이 기록 자체는 여러분 나중에 오사카 백제가 결국 천황이 됩니다. 일본 천황이. 그리고 일본 서기는 오사카 백제가 서일본 열도를 전체를, 그러니까 오사카부터 규슈까지의 지배력을 장악하면서 오사카 백제가 천황이 되면서 오사카 백제 입장으로 쓴 게 일본 서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사카 백제가 규슈 백제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규슈 신라를 정벌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고해진 남만 친미다래를 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백제에게. 그래서 고해진 남만 그 친미다래를 끼껏 정벌해주고 왜 줬겠어요? 연합군으로 같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지분으로 준 겁니다. 연합군 참전의 대가로. 그 땅은 우리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신라 7국은 신라에 속해 있던, 규슈 신라에 속해 있던 신라 7국은 우리가 먹는데 그 고해진 남만 친미다래는 연합군으로 같이 참전했던 너네가 먹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합군으로 같이 참전했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뭐 연합군을 왜 합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내용이 신공 49년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칠지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식민사학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근초고왕 24년에 한반도 남부에 있던 가야 지역을 공략한 사건을 일본 서기가 편자가 그 내용을 훔쳐다가 자기들인 것처럼 썼다, 이 얘기예요. 근초고왕 24년에 백제가 남정을 해서 가야 쪽에 있는 거를 점령을 한 그 사건을 일본 서기 편찬자가 그 역사적인 내역을 훔쳐다가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민사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라 정벌을 했던 그 내용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신공 49년조의 얘기를 읽어보면
한반도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근초고왕이 군대가 그러면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을 갔어. 갔는데 군사가 모자려가지고 그 인근 지역 누구한테 우리가 병사가 모자르니까 병사를 더 보내줘 하고 지원 요청을 해.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가야를 먹으러 갔는데 근초고왕이 누구한테인가 막 요청을 했어.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백제가 또 왔어. 그러면 백제가 백제한테 지원군을 요청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공 49년조를 잘 읽어보시면 이 연합군을 왜 형성을 했는지 그거를 아시면 된다. 그래서 신라 7국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김문배 선생님의 임나신론에서 김문배 선생님이 규슈에 있었던 신라와 그 신공 49년에 정벌했던 규슈 신라에 속해 있던 그 7국이 규슈 신라에 속해 있었던 그 속국들이에요. 거기를 정벌했다는 내용입니다. 요 지도는 김문배 선생님이 임나신론에 있는 그 지도를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따갖고 와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알라다라, 탁순가라 이 7국이 다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칠지도가 설명이 되는 게 칠지도는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이 칠지도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태화 4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태화 4년에 바친다고. 준다고 이제 후왕한테. 이제 후왕이 이거는 뭐 거기 후왕이라고 그거는 뭐 글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사한 게 맞아요. 뭐 하행문이고 선행문이고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백제가 열도에 있는 후왕한테 후왕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는 그 글자. 그러니까 준 건데 그럼 태화 4년이 몇 년도냐는 거죠. 이 태화 4년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태화 4년이 몇 년도라는 거를 알려면 태화 원년이 몇 년도인지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태화 1년이 있으니까 태화 4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태화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연호를 만드신 거잖아요. 아, 이게 뭔가 기념할 만한 뭔가의 대단한 사건이 있었어. 이거를 기념하려고 태화 원년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태화 4년이 나온 거잖아요. 그 태화 원년이 언제이고 태화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뭘 기념하려고 태화라는 연호를 창제를 하셨고 이거를 알아야죠. 뭘 기념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9년에 근초고왕 지시 아래 규슈 백제와 오사카 백제가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연합을 해서 규슈 신라를 정벌했어. 몇 년에? 369년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념할 만한 사건이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백제 세력이 근초고왕의 지휘 통합 아래 규슈 신라를 정벌을 해버린 사건인 거예요. 기념할 만한 사건이죠. 그러면 369년이 태화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69년부터 4년을 더해봅시다. 369년 4년을 더하면 372년이 돼요. 그럼 372년이 태화 4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화 원년에 태화 말 그대로 크게 화합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기념을 해서 태화 4년 372년에 규슈 백제한테 주었든지 오사카 백제한테 줬든지 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칠지도가 두 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규슈 백제랑 오사카 백제 둘 다 눈에 화합해서 아주 큰 일을 잘 이뤄냈어. 그래서 두 개였는데 지금 한 개만 발견된 게 아닌가 이제 혹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자세한 근거는 제 논문에 있으니까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칠지도까지 다 설명이 되고 그거에 대한 반론도 그리고 칠지도에 대해서 나오는 그 모든 그 가설들에 대한 것도 제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보시면 해명이 되실 겁니다. 뭐 신무동정도 아까 설명 드렸죠. 요것도 다 설명이 드렸고요. 요게 이제 횡여식 고분이에요. 요게 전형적인 백제 고구려식. 요게 이제 오사카 기내 지방에서는 5세기 말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규슈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식이. 그래서 신무가 일대 천황이 규슈에 있다가
오사카 나라로 동진을 한 것은 5세기 말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5세기 중후반에 규슈 백제가 왜 오사카로 갔을까? 뭐 때문에? 고구려 세력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다 설명됐고 마지막에 요것만 설명되면 이제 오늘은 거대한 이제 줄기가 좀 끝나는데요.